주무부처 장차관들 물러나라. 저희가 준비한 1위고요. 그런데 먼저 만나볼 주제는 3위입니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이 사활을 걸어야 할 게 바로 당면한 과제, 의료 공백 사태입니다. 일단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찾아서 명절 의사들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집권 여당의 중요한 의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난데없이 이런 논란이 먼저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 특위를 보강해서 응급실 등의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실과 수술실 등의 의료 현장의 공백과 불안이 챙기는 것을 집권 여당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특위회를 이제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을 안 한 건 아닌데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은 뼈저린 해결 방법은 찾지를 못했고 제 자신한테도 많이 실망을 하고 그랬지만 사랑하는 우리 전공의 후배들 또 사랑하는 우리 의대 학생들 제가 33년 동안 대학병원에 있어서 이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게 오전 9시쯤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 인요한 최고위원의 메시지였고 그 이후에 인요한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는 와중에 저 문자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다가 찍힌 저 사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도 잘 살 수 있을지 수술해도 걱정이야. 인요한 의원의 단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나올 텐데. 감사.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이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국회 본회의장에서 듣는 와중에 찍힌 저 사진. 서영주 대변인님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정말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수술, 치료, 진료받기 쉽지 않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겠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뭔가 좀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은 힘없는 서민들은 아파도 죽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힘 있으면 저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수술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구나. 저는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요한 최고가 국민의힘에서 물론 정치를 처음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게 조금 더 과하게 해석하면 청탁금지법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관련돼서 진료를 빨리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부탁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청탁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가 이게 그냥 단순히 부탁한다는 게 전부라고 했으나 이 부분들은 국민적인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수반이 못한 상황에서 정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요. 일단 저는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를 못해도요. 정권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죽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특위를 만들고 지금 대통령 응급실 찾아간다고 해서 그리고 만전을 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들도 잘하고 있는 건 없지요. 하지만 이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건 정부의 책임이고 계속해서 특위와 탁상머리에서 말로만 때운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추석에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문제를 해결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적절하지 못한 어떤 행동들이 어떤 국민들한테 드러났다는 것은 사과를 해야 될 문제지 해명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요한 의원의 저 문자 논란 해명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청탁이 아니고 이미 잡혀있던 수술에 잡혀있던 환자가 예약을 했고 수술을 잡았고 집도의가 내가 아는 동기여서 수술 잘 부탁한다고 한 게 전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장희우 변호사님 최근에 부친상을 당했던 김한규 의원은 이런 SNS 글까지 썼네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인요한 최고위원이 정말 국민 분노에 불을 깨얹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해명도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실지 의문입니다. 일단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 추정되는 분이 이렇게 하죠. 부탁한 환자.
수술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조금만 늦어도 위험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맥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맞겠습니까? 부탁해서 뭔가 새치기로 진료를 수술을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상식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열 환자분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임산부가 출산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린 아이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한 달 이상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예. 국민들과 이런 부분 반칙, 특권 아닙니까? 여당의 어떻게 최고위원께서 이런 걸 그 국회에서 버젓이 국민들 앞에, 언론 앞에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예. 굉장히 한가하고 국민들 분노 사그라들 때까지 사과하시고 정확하게 해명하십시오. 좀 다른 사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2일, 그러니까 사흘 전 아침 8시 11분에 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했는데 병원 여러 곳에서 전화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신대병원 도착했지만 응급실 진료만 가능했고 이 배후 진료라고 해서 바로 전문의가 달라붙어서 수술할 수 있는 수술이 안 됐다 불가.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던 중에 사망했다. 사실 이런 사례가 지금 부지기수로 드러나고 있는데 김기웅 대변인.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인요한 의원의 얘기는 해명은 본인은 이거 청탁이 아니라라고 잘라 말했지만 이런 사례가 겹쳐지면서 뭔가 그럼 집권 여당 혹은 뭐 대통령실 포함해서 VIP들은 VIP대로 수술을 다 진행하는 거냐? 그럼 우리 일반 서민들은 뭐냐? 라는 논란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처음에 인요한 최고위원의 그 문자를 봤을 때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다. 예.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명백하게 이제 이 사실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봤고요. 예. 그 해명을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가는 대화가 보면 예. 말을 좀 놓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동기인 건 맞고. 예.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환자가 예. 실제로 예약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전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것만 보면 사실관계가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저 문자만 봤을 때 해명 전에는 이거 심각하다. 소위 말해서 새치기다.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다 나름대로 뭐 살아날 군형은 만들어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저라도 분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불을 지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노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제3자가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예. 저희가 지금 매일매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사례를 전해드리고 보도해드리는 게 참 매일매일 안타까운데 이틀 전에 28개월짜리 아이가 응급실 11곳을 돌다가 미처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서 의식불명이라는 얘기. 어제는 또 안약 대신 안약을 넣은 줄 알았다가 순간 접시치를 넣어서 실명 위기까지 놓였던 사례. 또 이 얘기. 70대 근로자가 추락했지만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던 중 사망했던 사례. 이런 얘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참담한 신경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병원들이 늘어나니까 정부가 군의관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군의관 중에서도 응급의학 전문의가 많지 않은데 그분들을 최대한 파견을 받아서 일선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들도 아마 응급실에 근무하는 것들을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들은 현장과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군인이죠. 그래서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중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관 얘기했었잖아요. 어제 저희가. 지금 응급실에 의사들이 태부족하니까 군대에서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끄자라고 해서 군대에 있던 이제 군의관들 투입해서 응급실에 배치하자.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대 목동병원에서도 남궁인 그 응급의학과 교수 직접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실제로 군의관들이 와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도움이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돌려보냈고 군의관들 스스로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현정 의원님, 절반가량만 군의관들이 응급실에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병원의 현실을 좀 모르고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아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희 기자들도요. 예를 들어서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갑자기 경제부 가서 기사 쓰라 그러면 기사 못 씁니다. 또 갑자기 무슨 뭐 법조 기사 쓰라 그러면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떤 기자들도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전문성이 나눠져 있듯이 의사는 더 심하죠. 왜냐하면 이제 응급의학 같은 경우는 이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뭐 산부인과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장외과라든지 뭐 등등 전문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응급의학 전문의가 보고 응급치료를 하다가 정말 수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수술이 필요할 때는 당직하고 있는 의사들을 불러서 예. 이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서 수술,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 같은 거 못하는 이유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아기를 받으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와야 되는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게 지금 숫자가 없다 보니까 당직 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전체 응급실 중에서 14군데가 지금 이 산과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가 마치 군의관을 투입하면 다 될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이 군의관들도 전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응급의학 전공의가 아닌 사람은 지금 이런 응급 상황의 모든 걸 왜냐하면 응급실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들이 다 봐야 되잖아요. 예. 타박상 그다음에 뭐 어떤 다리 부러진 분들 뭐 이런 분들 모든 환자들 다 봐야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 그거 보다가 예를 들어서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예.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책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파견된 의사들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내가 책임 문제도 있고 예. 이거 전문 분야가 아닌데 예. 내가 또 모든 환자들 다 봐야 되는 응급실 같은 경우는 예. 다양한 환자들을 이제 그러기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그 병원으로 복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원 의사 이 보건복지부가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응급실은 응급실 전문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후방 진료를 할 수 있는 이 후방 의사들도 필요한 거고 배후 진료요. 그렇죠. 그거를 마치 지금 모든 걸 의사들 다 응급실 집어넣으면 그냥 정상 가동될 것처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병원에 소속돼 있는 분이 한 분이 있고 예. 보조가 있는 거는 괜찮지만 문제는 이 군의관이 혼자 이렇게 이 병원에 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 문제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대책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제 저희가 빨간 전화로 제가 만나봤던 남궁 교수가 오늘 한 일간지에 여러 가지 기고들을 했는데 특히 이제 본인의 몸이 뭐 3개, 4개라도 몰아져랄 정도로 환자는 계속 들어오는데 응급처치가 필요하고 또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저희가 군의관들의 역량과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응급실은 응급실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즉각적인 순발력 있는 반응이 필요한데 군의관들이 와서 마치 꼬다란 보루자루처럼 있고 아까 자막에 봤듯이 이대목동병원도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급 군의관들도 실제로 와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거부하는 듯한 있고 이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응급실에는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전문의가 필요한 거예요. 군의관을 폄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숙련 의원은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도 본인들이 제대로 업무 수행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원래 현장에 있던 의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응급 상황에 대체로 아주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국민들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응급실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의관을 왜 투입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군의관이 원래 있어야 할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군장병은 누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지금 정부에서는 추석, 지금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량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는 것도 1:1 전담 시스템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모니터링 실시간에서 무슨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의료 현장의 의사들을 복귀시켜야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치료, 수술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임시적으로 있는 곳에서 무슨 책임을 본인이 법적으로, 의료적으로 부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전문의들을, 전공의들을 어떻게 의료 현장에 특히나 응급실에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의사협회와의 어떤 모색 이게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 보면 오늘 기자들이 물었어요.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군의관이 명령을 거부하고 나 출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대책이 있냐라고 했더니 국가가 필요시 적극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군인 신분이니까 이른바 군인에서 얘기하는 상명하복 국가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게 대책이 될지는 글쎄요, 뭐 물음표가 당연히 따라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선 동떨어진 대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또 하나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박민수 차관님 발표하시면서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실 미수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제일 많은 경우는 사실은 배후 진료의 부족입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과 수술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전화를 받는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응급실에서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외과 수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저희가 외과 수술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제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저희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이제 이런 배후 진료의 문제가 사실은 그 경우에는 응급실은 그냥 관문일 뿐이죠.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의료 공백 사태 본질은 뭐냐? 30년 경력의 산부인과 의사 성원준 교수 얘기는 이게 응급실이 무너지면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배후 진료 과목,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일단 1차 진료, 1차 치료를 마치고 중증 환자에게 수술 등 그 이후에 본격적인 치료와 진료라는 배후 진료 과목까지 도미노 붕괴,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일단 정부 대책 가운데 첫 번째가 어제 군의관 배치였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정부 대책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응급 의료 현장에 비서관들을 배치하겠다.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들이 직접 의료 현장에 내려가서 챙기자는 취지다. 김기웅 네. 대변인, 대통령실 계셨잖아요. 네, 예. 대통령실 비서관들 비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1대1로 현장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문은 그러니까 분명히 달릴 것 네, 같아요. 응급실에서 필요한 사람은 사실 전문의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가서 실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뭐 모니터를 해서 뭐 페이퍼를 작성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좋은 정책을 하자, 예.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이 현장에 가니까 뭔가 우리가 책임 있게 하고 있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건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응급실에 있어서의 전문의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 사실 본인이 1차 치료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우리가 가름말을 탄다고 하죠. 본인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 배후 진료, 소위 말해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전화를 해서 당직 의사를 불러가지고 수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1차 관문이 무너지게 되면 그게 응급실은 열렸지만 사람은 한 명이 있지만 그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저는 정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다음부터 어떤 올바른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증원을 하고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을 투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뭐가 이루어지면 복귀를 하겠느냐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가 불가피하게 치료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런 책임을 뭔가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행하면서 의사 선생님들로 하여금 같이 협의를 하자, 예.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김경인 부대변인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 지금 군의관들도 어제 추가 투입해서 제목 못한다고 병원에서 돌려보냈는데 용산에서 비서관 내려보낸다고 1대1 모니터링 한다고 이게 되는 일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응급실 1차 저지선이 무너지면 배후 진료,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주르르 도미노 된다라는 게 아까 산부인과 30년 경력의 의사 얘기도 있거든요. 답답합니다, 지금 혼란. 어제 대통령 현장 갔을 때 위기는 위기다라고 하면서도 잘 준비해서 추석 연휴 때 번아웃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현실 인식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